폭발물 같은 거 실어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나요? 서울 정도 온다면 한 정도를 탑재할 수 있고요. 드론 벌떼 같이 굉장히 많은 수의 드론을 보내갖고 작전을 하고 있고요. 식중독에 걸렸다고 해서 수면제를 주지는 않거든요. 식중독이니 뭐이니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남과 북이 하나 될 때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요즘 너무 더워요. 정말 밖에 나가면 막 푹푹 찌는데 네. 오죽하면 대구에서 대구는 대프리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 너무너무 덥다고 합니다. 여름에 건강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가 하면은 뭐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양식 먹듯이 이렇게 더울 때 먹는 보양식 같은 게 있어요? 네, 벨기에에서 비슷하게 약간 이제 삼계탕이랑 먹는 음식이 있어요. 일단 그 와터슬이라고 이제 약간 이제 우유랑 같이 섞인 뭐 그 닭 국물로 우려내가지고 먹는 거 있는데 엄청 맛있어요. 대니아 씨는 뭐 드세요? 여름 보양식. 저는 팬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까 팬들의 사랑을 팬이 독거 뭐라고요? 독고 아이돌. 독거 아이돌이라고 하면서 맞아. 도시락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야. 보냈더라고요. 오늘 전복죽.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독거 아닌데. 나도 G.O.D 할 걸.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북한 미녀들은 복날에 뭐 보양식 먹나요? 네, 북한에서도? 먹어요. 뭐 먹어요? 게장국. 게장. 그건 어유거를 먹고 질파를 삼복도일 때는 이제 찰떡을 먹어요. 찰떡이요? 네네. 찰떡이 보양식이야? 북한에서는 개고기 하면 찰떡을 먹는데 우리 같은 거는 산속에서 온두내 사니까 뭐 개고기 같은 거는 엄두도 못 낸단 말입니다. 그건 진짜 잘 사는 사람들 먹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찰떡을 채 먹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송주 씨가 혹시 오늘 준비하셨다는 게 네네네. 바로 조이 찰떡입니까? 네. 처음 좀 모시겠습니다. 맛있겠다. 그런데 조이가 뭔가요? 저희가 이 한국에서는 자조이라 했답니다. 이거. 조. 네. 저. 조밥 할 때. 네네네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가 먹을 때는 이렇게 콩버무려서 이렇게 먹었는데 이건 사탕가루다 제형인데 이거는 정말 우리 같은 건 못 먹습니다. 왜요? 사탕가루도 비싸거냐 엄두도 못 내는 게니까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양식 해주나 이렇게 해준 기억이 나서 하는데 그게 너무 매치했는데 이번에 이거 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진짜 사탕가루로 한 줌씩 푹푹 나서 내 인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사탕가루다 제약왔습니다. 의리 씨가 이거 먹고 이거 이거 제가 먹어볼게요. 제가 이거 먹을게요. 제가 이거 먹어볼게요. 더 드지 말고요. 제가 이거 먹어볼게요. 서로 보고 표정을 보고 누가 더 맛있는지 물어봤는데요. 한번 가늠해 알겠어요. 자. 먹어보고 싶어. 초콜릿 같이 생겼어 근데. 설탕. 봐 맛있다. 무슨 맛일까 이게?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죠? 왜? 지금 박은혜 씨께 맛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떡이 이거 아니야? 약간 담백해? 떡과 빵의 중간? 아 진짜? 빵의 중간? 뭐지? 약간 빵처럼 떡보다 약간 부드러워서 아 약간 금방 입에서 녹는 푹신푹신한 게 느낌? 있구나. 네. 금방 녹아요. 떡이 입에서 녹아? 이건 어떤 맛인데요? 이거 맛있어요.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네, 나쁘지 않은데 그럼 저쪽 것 좀 한 번만 먹어보고. 약간 쑥개떡 같나 보다. 맛있어요. 아 저거 더 맛있나 봐. 저거 맛있나 보다. 가오찌요. 가오찌 왔답니다. 자, 드세요. 이거 약간 진짜 개떡처럼 생겼어. 이거는 색깔 있는 인절미 같아. 그래. 맛있어. 초콜릿 같기도 해요. 왜 제가 빵 같다고 하는지 아시죠? 아 그거 알겠어요. 아 빵처럼 뭐가 좀. 그러니까 약간 거칠거칠한 그 식감이 맞아요. 느껴지니까. 근데 인절미처럼 막 붓고 그러진 않고. 네네네네. 근데 되게 건강한 느낌인데. 줄리안
정한 씨 이런 거 처음 먹어보죠? 네, 원래 네. 이게 라이스 케이크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영어로. 네. 근데 이거 진짜 라이스 케이크 같아요. 오. 뭔가 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빵같이 맛있게. 질감이 좀 그거랑 비슷하고 담가고 달고 좀 더 건강한 맛인 것 같아요. 일반 떡보다. 데니 씨는 어때요? 독거 아이돌이잖아요. 이럴 때 많이 드셔야죠. 독거 아이돌. 떡도 되게 부드럽고 녹는 느낌. 근데 뭔가 약간 쓴맛이 있어요. 찰고 원래 쓴맛이. 네, 그래서 찰 음식은 꼭. 이게 그냥 떡이 아니라 얘기 듣고 지금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 같아요. 만드는 건 간단합니까? 이걸 저희로 한 2시간 불 걷다가 네. 이렇게 감에다 이렇게 지루다 찐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한 1시간 동안만 많이 김을 세게 올려서 그다음 꺼내서 당김을 뻗고 절구다 채야 됩니다. 절구를 웬만한 데다 사실은 쳤으니까 네. 잘 안 되는데 그래 절구다 채서 그다음에 콩고물로 옆에 묻히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조이 찰떡을 만들어주신 우리 최승죽 씨 고맙습니다. 맛있었어요. 무더운 여름 잊어버리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만갑 찾아준 새로운 탈북미녀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부잣집 딸에서 한순간에 꽃제비로 전락해서 청진역을 떠돌아다니던 함경북도 회령에서 온 정윤아 씨입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온 정윤아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담장 꽤 높았던 부잣집 딸이었는데요. 11살 때 사고 아닌 사고로 꽃제비가 되어서 청진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이 있는데요. 그분을 찾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저씨, 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연락 주시라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윤아 씨 회령에서 오셨어요. 외모가 얼굴이 되게 이국적이에요. 네. 굉장히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눈이 제가 좀 갈색이었습니다, 많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보면 이제 너 왜 이렇게 애기가 이쁘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너 아이 놓고 가? 막 이렇게 물어보고는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빠가 좀 겸손하게 아이 뭐 과찬이십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딸이 이제 잘 키워가지고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보내갖고 인민 배우 시키가시오 뭐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북한에서도 예쁘면 뭐 배우 시키겠어요. 그렇죠. 뭐 이런 농담을 하나 봐요. 뭐 제2의 홍영이로 키우겠다고 막. 네, 큰일 나지 뭐 홍영이. 인민배우. 네, 달력에 이렇게 홍영이 사진이 딱 있으면 우리 딸이 더 이뻐요 이렇게 하시고. 네. 그러니까 약간 서구적인 이미지 사람들이 어릴 때 보면 인형같이 예쁘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많이 예뻐하시네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배우 했으면 진짜 잘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똑 부러지는 말솜씨나 이런 것 때문에. 송희 씨도 양강도 기름집 부잣집 아니었어요, 딸?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라도 뭐 상층에서 또 이렇게 귀엽게 또 잘 키워줬기 때문에 또 오늘의 이 자리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기 잘난 척 배우죠 오늘. 거기 얼마나 잘 살던 부잣집 딸이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세탁기, 뭐 냉장고, 뭐 TV도 이제 뭐 흑색 TV냐 천연색 TV냐 이거에 따라 이제 레벨이 갈리는데 저희는 이제 천연색 TV도 계속 바꿉니다. 돈이 진짜 많았구나. 그냥 새 모델이 나오면 그것도 바꿉니다. 그래서 바꾸고 냉장고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전기가 끊기면 이게 돌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중국에서 이 자동차 그 배터리를 가지고 나와서 충전했다 그거로 돌립니다. 근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그렇기도 하고 뭐 이제 엄마가 또 정미소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시다 보니까 집에 뭐 도람통이라고 다들 하시잖아요. 도람통에 그 쌀 넣으면 300, 500kg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막 몇 톤씩 막 쌓아놨었어요. 진짜? 집은 얼마나 컸어요? 집이 이게 뭐 평수를 보려면은 뭐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커가지고 도둑이 이제 언제 한번 들었었어요. 제 집에. 그래서 아빠가 이게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거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40cm 두께 원목을 빼가지고 그걸 3m까지 이렇게 담장을 올려갖고 집을 쫙 둘러막어요. 잘 사는 집일수록 담장이 높거든요. 이거 전 세계 다 똑같네요. 근데 아빠가 그거로도 이제 성이 안 차시니까 풍산개 7마리를 마당에다 딱 풀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좀
군인이셨는데 이제 레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당 책임비서 차를 타고 이제 대학교까지 등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차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차가 백도가 있어. 북한에서.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김정일이가 그런 시 간부들한테 이제 선물 이렇게 수여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김정일 그 글자가 이렇게 흘려서 쓰는 글자가 있습니다. 필기체. 김정일 이렇게 필기체로 뭐 김정일이 준 권총이나 뭐 이런데 이제 그 글자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빠가 그 권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글자를 아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차에다 이렇게 김정일 이렇게 써가지고 휘파람으로 바꿨습니다. 그 로고를. 그래갖고 그 휘파람 차가 집에 딱 올라와갖고 날 태워서 흙먼지를 쫙 날리면서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고 해령다리 딱 건너갖고 김정수 병대 앞에 딱 내리면 이 친구들이 그냥 막 저를 막 그냥 두려움에 찬 눈으로 이렇게 막 쳐다봅니다. 근데 제가 이만갑을 하면서 들었던 이제 얘기 중에 가장 부유한 생활을 맞아. 하신 분의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잘 살았다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꽃제비가 됐다고 했는데 왜 꽃제비가 어떻게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빠가 차강도에서 군사복무를 하셨습니다. 하시다가 97년도에 이제 제대가 돼가지고 아빠가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물품 받은 거, 뭐 쌀 이런 거 식량을 많이 챙겨놨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그래서 그걸 다 그냥 이 나무 이런 나무 박스에다가 다 포장을 해가지고 기차에다 싣고 회령까지 들어오는데 이제 한 뭐 2, 3개월 걸려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다가 뭐 가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97년도에 회령을 들어왔는데 이게 뭐 북한은 형제들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 뭐 사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와서 이제 겨우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자강도에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그 좀 살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청진에서 살던 이모가 잠깐 혜령시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데리고 거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 좀 데려다 줘라. 그래서 이제 돈도 주고 옷까지 다 챙겨줘가지고 저를 따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청진을 갔는데 이모가 그 중간에 이제 좀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유나야 내가 너 데려가고 싶은데 이모가 그럴 능력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그 혜령시에 들어가는 그 국경경비대원들한테 이제 돈을 20원인가 50원을 이렇게 주면서 우리 조카가 그 혜령역에만 내려주면 집에 알아서 찾아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겠대요. 그래서 돈 주라고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았는데 그 돈 받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승리호팔 그 목탄차에다가 태우고 청진역까지 저를 이제 싣고 왔었습니다. 왔는데 저보고 이제 뭐 꼬마야, 니 여기 잠깐 있어라. 내가 뭐 잠깐 뭐 갔다 올게.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길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렸습니다. 근데 날이 어두워지고 보였는데도 안 나타나는. 아이고야. 도망갔네. 그래서 이거 어머 나 이거 어떡하니? 이거 어떻게 집을 찾아 들어가나? 막 이렇게 하고 너무 겁이 나고 막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녁을 이제 그 청진역에서 혼자서 자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겁이 나가지고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잘 곳이라고는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 뭐 이런 그 긴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하고 누워 있는데 꽃제비 애가 이렇게 탁 다가오더니 이래요. 이렇게 꼭 끌어안고서는 자야지. 아니면 다음날 일어나면 옷 같은 거 다 벗겨간대요. 그래서 아니 이거 나 옷도 없고 그냥 이거 다 그냥 입은 거가 끝인데 없는데 이거 옷 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끌어안고선 이제 거기 누워서 이렇게 어떻게 뭐 자다 깨다 하면서 어떻게 잤습니다. 하룻밤을 넘겼는데 이제 또 이틀째, 3일째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아유야. 친구들이 이제 얘가 버려졌구나. 버려지고 부모가 없는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더니 넌 왜 집에 안 가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두려운 마음에 이제 부모가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 부모 있는 아이야. 나 집 해령에 있어. 나 여기 이모 집에 놀러 왔다가 지금 잠깐 길 잃어서 그래. 이렇게 했더니 이게 얘네가 이제 보고 압니다. 버려진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밥은 먹었나 뭐 이렇게 물어보길래 밥도 못 먹고 굶고 있다. 그래서 그때가 한 3, 4일째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얘가. 그러니까
얘네가 수남시장을 데리고 가갔다는 겁니다, 저를. 그래서 데려다 놓으니까 수남시장이 얼마나 큰지 그냥 사람이 막 말도 못합니다. 네. 그 지나가다가 속도전떡 파는 그 아주머니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렇게 가만히 서서 그냥 그거 봤어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엄마가 저한테 이제 넌 돈이 없니? 왜 쳐다보고만 있니? 이렇게 이제 그 환경북도 사투리로 네네.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겁나고 이게 내가 앞에 말을 하면 이 아줌마가 저를 어떻게 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안 되는 사투리인데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이요. 그냥 그 앞에서도 그냥 돈이 없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 그 동복 안에 무슨 옷 입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냥 동복 이렇게 단추를 벗겼더니 그냥 그 안에 이렇게 뭐 저희 아빠가 이제 그 평양에서 88년도에 제 13차 그 청소년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오빠 이제 크면 준다고 이제 단복을 사갖고 왔던 게 있어서 그걸 위에다 이게 제가 입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입다가 물려준 거를. 근데 그거 벗어주면 속도전떡 하나 주겠다 해요. 그래서 그럼 뭐 배고프니까 벗어주고 가지시라요 이렇게 하고 이제 속도전떡을 이 정도 크기를 이제 저한테 주는 겁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 꽃제비 친구들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아이고야. 저를 근데 사실은 혼자 다 먹고 싶었는데 그냥 나눠줘야 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이거 다 같이 먹자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진짜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진짜야? 나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렇게 나눠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눠 먹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뭐 효령에 너 혼자 못 간다 막 이러면서 가다가 깔려 죽는다는 겁니다. 기차가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못 간대요. 그래서 그래도 난 찾아가야 돼. 나 거기 부모가 있고 난 부모 없는 아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얘네가 이제 저보고 낯선 사람이어서 가자 그러면 절대 가지 말라. 그러면서 위험하니까 그냥 될수록이면 자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라고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느 순간에 제 몰골이 그냥 꽃제비로 그냥 변화갔습니다. 아니 그게 뭐 며칠 동안 있던 게 아니라 시간이 길어졌어요? 이게 9월 달에 제가 이제 청진역에 와가지고 12월 달 동짓날 지나서 이제 집에 찾아 들어왔어요. 혼이 부모님 있는데 아빠가 찾으러 오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1998년도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사망 이후에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가 최악입니다. 막 그냥 사람 죽으면 그냥 막 달구지에다 실어다 그냥 막 파먹고 이럴 때인데 뭐 우리가 개인 전화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우체국에다가 가서 뭐 해령시 우체국에다 전화를 해서 누구 몇 반에 누구 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집을 사람이 가서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이제 저랑 연락을 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해령역을 처음 가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리고 11살이고 뭘 알겠습니까? 근데 막 이렇게 막 잘못 정확히 이제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진역에서 이렇게 있는 게 막 위험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에 이렇게 20대 여자가 이렇게 저한테 탁 와가지고 너 내가 보니까 이렇게 어린애가 여자가 이렇게 혼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데리고 가서 동복도 사주고 뭐 동화도 사줄 테니까 같이 맛있는 거 먹여줄 테니까 가재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계속 따라가면 이제 팔아버려가지고 뭐 손목, 발목 잘라가지고 뭐 돼지굴에 나눠가지고 살을 찧어가지고 팔아버린다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겁을 주는 겁니다. 꽃제비들이. 그래서 진짜인 줄 알고 가자 그러면 아니 됐어요. 저 엄마 아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밀어내고 이랬는데 이걸 막 뭐 이제 제가 막 뿌리치고 안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중년의 여자를 데리고 여자가 나타나더라고요. 와가지고서는 저를 이렇게 딱 잡습니다. 봤더니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보고. 그래서 난 부모가 있는데 왜 너를 따라가나 이렇게 하니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꽃제비 애들이 저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걸 보고 이렇게 7명이 저한테 이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막 이제 그 좀 큰 막 14살쯤 되는 그 오빠 2명이 그 무리에 이제 있었는데 오더니 그 아이 우리랑 같이 있는 애입니다. 보내주시오. 막 그 아이 그렇게 데려가면 안 됩니다. 내가 가갖고 막 안전운동지 데리고 오겠습니다. 막 하면서 막 아줌마들 얘기하니까 얘 니네랑 같이 있는 애니? 얘 꽃제비니? 막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꽃제비 그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는 우리랑 같이 지내는 애니까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보내주시라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줌마가 이렇게 탁 쳐다보니까 꽃제비들이 무서워 보이는 겁니다. 이제 막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막 달려붙어가지고 이 짐도 털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저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게 성주 씨 이게 꽃제비들도 이렇게 막 서로가 막 위해주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죠? 제가 98년도에 청진역에 있었어요. 예. 수남장마당에. 어머, 혹시 은인이 아니세요? 혹시 그 오빠 아니야? 그리고 제가 그때 저희 친구들이 7명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작가님하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 못 하겠네. 기억나요? 어리니까 그때는.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꽃제비가 두 부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리 꽃제비하고 단신 꽃제비가 있는데 특히 단신 꽃제비 같은 경우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 특히 얼어 죽어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막 도와주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 아이를 저희 무리로 안 들여와요. 왜냐하면은 저희도 관리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그 그룹에다 소속시키진 않고 그냥 이렇게 멀리서만 지켜보고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그 어려움을 해결만 해주지 저희가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우리랑 같이 살자 절대 이렇게 안 해요. 근데 그렇게 꽃제비 생활을 어렵게 하다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생명의 은인을 만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무슨 일이에요? 어떤 분이세요? 예, 이제 엄마 아빠한테 무조건 죽으나 사나 찾아가야 되니까 청진학생만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싹 기억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키 크고 막 덩치도 좋으시고 이제 좀 잘생기신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더니 안녕동무 청진학생 기차가 언제 들어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6시에 들어온다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돌아서서 가는데 이제 막 뒤로 막 그냥 쫓아가가지고 아저씨 손을 확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아저씨 제가 사실은 해령에 엄마 아버지가 있시요. 근데 이제 거기 찾아가야 되는데 혹시 아저씨 어디까지 가시나요?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가 나는 샛별 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샛별은 해령역을 지나서 갑니까? 그러니까 지나서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나 이제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저씨 여기 가면 저 좀 데려다 주시라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 왜 엄마 아버지가 없니?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이제 해령에 있고 저는 이렇게 사고로 이렇게 여기 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밥은 먹었나? 그래서 밥 못 먹었다 이렇게 하니까 북한에 이제 그 월병 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한 타스가 뭐 5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 한 타스하고 이만큼하고 이렇게 사주더란 말입니다. 먹으라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오빠도 굶고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걸 못 먹고 이제 이게 동복 주머니에다 다 넣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야, 너 먹으라고 사주니까 왜 안 먹니? 그래서 그냥 좀 이따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너 왜 안 먹니? 아까워서 안 먹니? 그래서 오빠 주려고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 한 탓을 더 사줘요. 아이고야. 그 아저씨 그래서 저 지금도 생생하게 너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정말 이제 여기서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막 기차가 들어왔는데 이게 기차인지 뭐 지옥철인지 그냥 사람이 그냥 뭐 화차방통에도 달라붙고 막 그냥 뭐 이게 유리도 하나도 없습니다. 유리가 깨져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가 깨진 거기로다가 아저씨가 이렇게 날 올리더니 이렇게 막 세상에.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넣었는데 아저씨가 이게 너무 이제 당황하고 이런 아이를 처음 보다 보니까 이름을 안 물어본 겁니다. 저한테 이름을 모르겠으니까 꼬마야 이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 저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가 사람을 해치고 오시는데 영화다 영화. 와. 진짜. 나 인생 처음 본 아저씨가. 문이 저기 앞에 있는데 아저씨가 못 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막 아저씨가 거기 아이 타고 있으니까 다치지 않게 좀 비켜주시라요 하면서 막 파헤치고 이렇게 사람 그 사이를 막 헤집고 그 오던 모습이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애가 너무 작고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더럽고 그냥 엄마가 또 공주처럼 해준다고 머리는 잔뜩 길러놔가지고 여기에 그냥 막 이석회가 그냥 막 껴있는 겁니다. 막 때에 그냥 이런 아이를 더러워가지고 만지기도 싫을 것 같은데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목에다가 목마를 아이고야. 네.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탔습니다. 목마 태워서 세상에 그 꼬집꼬집한 아이를. 그래서 그 상태로 몇 시간을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기차가 섰다가 출발을 했는데 뭐 새벽 5시쯤 돼가지고 이제 해령역에 기차가 섰습니다. 네.
그 한 번 아빠가 이제 제대돼 오면서 딱 와봤던 곳인데도 그 해령천 그 흐르는 거랑 막 해령 다리 뭐 이렇게 장마당 질러서 가는 오작교 다리가 거기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 여기가 해령이 맞구나, 내가 찾아왔구나, 내가 안 죽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내렸는데 막 그때서부터 이제 막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이 막 보입니다. 막 그래서 막 그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아저씨 손도 막 뿌리치고 아, 그 아저씨 같이 내렸어요? 네. 엄마랑 아저씨가 같이 뿌리치고 막 혼자 뛰어가니까 아저씨가 막 야 아저씨 같이 가야지, 야 아저씨 그럼 너무 미끄러져서 야 넘어져 막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봐야 안심이 되니까 이 아저씨. 네, 그래서 같이 내려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골목에 걔 할머니 집이 있는데 해물을 막 두드리니까 오빠가 이렇게 뛰어나오고 세상에 와가지고 이렇게 문을 탁 열었는데 오빠가 몇 개월 만에 이제 오빠 얼굴을 탁 보는 순간에 그냥 살았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할머니 하고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자강도에 가 있어야 될 애가 이제 꼬제비가 돼갖고 이렇게 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말씀도 못 하시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그냥 기절하셨나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아버지는? 그러겠네. 뭐 저희 아버지는 그냥 목속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누군가 이게 내 딸이 맞나? 저도 이제 내 아이의 아빠인데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막 경기를 일으킬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이제 평생을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하고 연락이 아예 끊겼어요? 이제 제가 살아남고 다음에 아빠가 청진을 가셨다가 이제 그 국토감독 때 그 도성을 찾아갔더란 말이에요. 나가가지고서는 집에 가보니까 아빠가 너무 집이 참 어렵게 살더랍니다. 아이가 둘이 있고 뭐 아내도 있고 이렇게 사는데 너무 이렇게 뭐 여유롭게 사는 집은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참 근데 아버지가 이제 보고 오셔가지고 아이고. 나중에 더 잘 살아지고 이러면 은혜 갚을 때가 오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갔다가 아버지가 거기서 뭐 쌀을 이렇게 사주고 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윤아 씨, 그 아저씨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우리 여기서 좀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네. 저쪽 보시고요. 여기 손 흔드는 데 보면 예, 아저씨 하고 부르시면서 하세요. 아저씨 그때는 제가 너무 이렇게 어리고 애기고 너무 이렇게 말랐기 때문에 아저씨가 저를 봐도 기억하실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저씨도 그런 일이 한 번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 기억하시고 또 이거 방송 보고 계시면 아저씨가 제 생명의 은인이니까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 키다리 아저씨라고 그럽니까? 네. 이런 분들 네. 예, 도움 주신 그분이 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중국 땅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건강히 언젠가 만나는 날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윤아 씨 이만갑에 오신 걸 열렬히 환영합니다. 네, 매주 새롭고 놀라운 북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만갑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2017 세계를 뒤흔든 북한 핫 이슈. 최근 북한과 관련된 뭐 충격적인 이슈들이 좀 많잖아요. 네. 우리 이만갑 모범생 데니안 씨는 요즘에 북한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시나요? 원비어 사건. 그렇죠. 원비어 사건이 뭐 전 세계가 지금 뭐 들썩할 정도인데 아니 지금 뭐 원비어 사건뿐만 아니고 저번에는 뭐 한 달 동안 북한 군과 주민들이 휴전선 탈북이 무려 5명이나 있었어요. 맞아. 예, 뭐 그 정도 이슈면은 김정은도 집에서 검색해보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이트 들어와서 김정은 제가 봤을 자기도 때는요. 검색해보고. 저도 사실 제 이름 하루에 2-3번씩 그렇죠. 검색하거든요. 자, 오늘 이만갑에서는요 대한민국 이 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북한의 핫 이슈 네. 뒷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만나볼 북한 핫 이슈 첫 번째는요. 6일 연속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던 일입니다. 무엇인지 화면 보여주세요.
북한에 억류돼 있다 혼수 상태로 돌아온 미국인 대학생 원비어가 22살의 한창 나이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작년 1월 정치 선전물을 훔쳐 체포된 오토 원비어. I committed my crime of taking out the important political slogan from the staff-only area of the Angakdo International Hotel. 그는 최고형인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됐다. Please save my life. Please think of my family. 코에 호스를 꽂고 들것에 실린 채 혼수 상태로 석방된 오토 원비어. 그는 결국 송환 6일 만에 사망했다. Otto Warmbier has just passed away. It's a brutal regime. His condition and his ultimate death was caused by the brutality of the North Koreans.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북한 억류 외국인 첫 사망 사건. 지난 17개월간 오토 원비어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북한에 억류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뭐 기자도 있었고 뭐 여러분들이 있었지만 그 외국인 관광객이 있고 사망한 사건은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오늘 이만갑에서는요, 북한에서 무려 735일간 억류됐던 우리 케네스 배 선생님을 모시고 원비어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주 동안 제가 교과서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원비어 사건을 접하셨을 때 저는 맨 먼저 생각난 게 사실은 케네스 배 선생님이셨어요. 예, 왜냐면 이건 겪어보셨고 지난번에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비보를 접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똑같은 형을 받았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이런 젊은 청년에게 이러한 어떤 행위를 하였길래 숨을 질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 보고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이 고 원비어에게 벌어진 건지, 그래서 사망까지 일어나게 됐는지 그 상황을 전혀 종잡을 수가 없겠거든요. 네, 이 워터 원비어 학생이 이제 21살인데 작년에 1월 달에 입국을 해서 관광을 하다가 아마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포스터를, 정치 선전물을 뜯어냈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15년 노동교양을 받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근데 그 이유는 식중독에 걸려서 그랬다. 궁금한 게 있는데 식중독이 정말 걸렸다고 쳐도 왜 수면제를 먹였는지, 이게 그러니까 아파하니까 예를 들어서 재우려고 했는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 네, 그거 너무 궁금해요. 당시에 이제 식중독 걸렸다. 그다음에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이제 의사들이 조사해 봤을 때 그러한 식중독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 경험을 봤을 때도 그곳에 갔을 때 그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유인지 몰라도 바지를 벗겨놨어요. 어머나. 예, 그래서 그냥 아주 얇은 내복만 입혀놓고 거의 영상 5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찬 방에 그냥 벗겨놓고 저한테 이제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제 취조를 하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가서 뭐 서 있으라기도 하고 꿀을 앉혀놓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감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저는 공황장애 같은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농구선수 로드먼이 푸게 가고 나니까 갑자기 원비어 뭐 석방 문제가 이야기가 좀 거론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연의 일치고요. 그냥 원비어는 이제 비밀 회담에 의해서 원비어의 석방을 이제 요청하니까 그제서야 사실은 원비어가 좀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코마 이 혼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아마 그 외무성 관리들도 얼마나 아팠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케네스 배 선생님은 오히려 북한에 억류돼 있을 때 로드먼 때문에 아주 뭐 난감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시던데요. 네. 제가 그 2014년도 1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당시 로드맨이 농구 선수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제 그 시범 경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1월 8일 이제 김정은 생일 때 노래까지 했죠. 해피 버스데이를 해주고. 자,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아마 CNN하고 생방으로 인터뷰가 진행됐는데 이 사람이 좀 술을 먹고 좀 취한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아마 그 김정은하고 아주 친하다는 얘기 자꾸 하니까 그렇다면 거기 있는 케네스 베를 좀 데리고 오지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케네스 베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아느냐, 그 얘기를 알면 이런 말 못할 것이다. 어머.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곳에 있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회견 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는 한 3일 동안 모든 예상 질문들을 한 100여 가지 뽑아서 3일 정도 연습한 후에 기자회견을 가서 딱 거기 있는 내용만 얘기하라. 다른 얘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 기자회견을 한 결과가 결국은 이제 세계 많은 언론들의 관심을 받게 돼서 미국 정부를 움직였다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니스 로드맨 때문에 제가 좀 더 유명해진 건 사실이죠. 네, 아무튼 이 22살의 아주 평범한 미국인 대학생이었는데 그 나이 특유의 그 활발하고 유쾌한 그 사진들이 또 얼마 전에 공개가 돼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냈었습니다. 원비어가 북한을 여행하며 찍은 사진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와, 세상에 어떡해. 자, 이게 지금 억류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뭐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원비어가 왜 혼수 상태가 됐으며 북한이 왜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켰는지 그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안 씨, 정성우 씨가 원비어 사건의 쟁점을 일복 요연하게 준비해 주셨죠? 네. 자, 먼저 원비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사망 원인입니다. 이 북한은 원비어가 작년에 아픈 상태에서 이 수면제를 복용한 후에 혼수 상태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사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가족들이 주장한 내용도 그렇고 미국에서 주장한 내용도 고문을 당한 게 아니냐. 뇌에 손상이 있었다라면은 그게 단지 수면제에 의해서 가능했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그 안에서 고문을 당한 게 아닌가라는 걸 케네스 배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제가 고민하는 중에 그 한국의 그 뇌신경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요? 했더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타에 의해서 뇌 조직이 손상되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호흡이 멎었을 경우 심장 마비가 왔을 때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올 수 있다는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뭐 구타 행위가 있을 수는 있었지만은 당시 상황이 그 재판을 가고 또 기자회견을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건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굳이 구타나 이런 가혹 행위가 있었어야 됐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공포, 외로움, 그다음에 절망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워지면은 이런 것이 이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우리는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에 북한에 옥류됐던 미국 요기자 로라 링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가로가 그 1.5m고 세로가 1.8m인 감방에 그 갇히셨다라는 증언을 해주셨고요. 또 북한에 그 옥류됐던 2010년도에 옥류됐던 선교사 한 분, 로버트 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북한에서 성고문까지 당해서 정말 결혼도 자기는 하기 이제는 그런 그 싫다라는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 에반 헌지커라는 분은 북한에 잡혀갔다가 풀려나오신 지 한 달 만에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원비어 사건을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의심 가는 이런 여러 가지 증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병에 걸렸으면은 이제 뭔가 시도 같은 거라도 했나 대한 좀 의문 많잖아요. 제가 그때 궁금한 게 선생님께서 혹시나 이제 그 아팠을 때 치료 같은 거 해주셨었나요? 네, 제가 교화소에 갔을 때는 군의관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허리 통증을 얘기하니까 그냥 노동하면 허리 아프면 당연한 걸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예,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으로 옮겨진 다음에는 이제 허리가 아프다 하니까 이제 간호사가 그 등 위에 올라가가지고 허리를 밟는. 예. 아니 문제가 생겼으면 그 약을 니네 국민이니까 뭐 받아온다든지 예. 보내든지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왜 계속 거기에 억류를 시키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시기적인 문제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 4차 핵실험을 한 직후에 오토 원미어가 이제 억류가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이제 미국하고 어떤 협상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3월 달에 바로 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간 것이죠. 자기들도 예측지 못했던 우발적인 사고나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니까 집에 보내줄게 할 수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쭉 그 미국하고 한번 대결전한 마당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 데려가라 하기에는 자기들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숨길 때까지 숨기다가 최근에 악화된 상황이 발생됐거나 아니면 얼마 가지 못할 거라는 그런 판단이 섰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미국과 대화하면서 보내주겠다는 제스처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쟁점은요? 네, 원비어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은 원비어를 억류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원비어가 이 평양에 있는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고 했다는 이유로 국가전복 음모죄를 적용해서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지. 자격지심이야.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왜 북한이 자꾸 민간인을 잡아서 인질 외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인질 외교라는 거는요, 되게 비열한 수법이거든요. 자기가 이제 무력 충돌을 해서 자기가 궁지에 몰렸을 때 상대방의 국민을 억류함으로써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구호를 뗐다라는 거는 북한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우선 여행으로 북한에 들어가려면 북한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명히 주의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같이 안내하는 안내원들도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주의를 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이제 신문으로 신발을 쌌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게 노동신문에 김정은 얼굴이 있었고 그걸로 신발을 싸가지고 우리가 체포한다 이러면은 이게 얼마나 세상의 웃음거리예요. 신문으로 신발을 싸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습기 차고 때가 묻었으면 당연히 싸야죠. 근데 이제 노동신문으로 이제 그 신발을 쌌기 때문에 우리가 억류한다가 아니라 사건을 만든 거죠. 저 이번에 그 지난주에 휴스턴 미국 갔다 왔거든요. 근데 한인신문에 진짜 성주 씨가 말한 것처럼 윈비어가 이제 신발을 이제 김 부자가 초상화 실린 그 신문에 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갔던 그 박사님이 이제 북한에 몇 번 갔다 오시고 아직 북한하고 연락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직접 북한 사람한테서 전해 들었대요. 그 선전물을 뗐다라는 게 아니라 그 김 부자가 실린 그 신문으로 신발을 싸가지고 체포가 된 거라고 북한 사람 입에서 이제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그리고 북한에서 이거 김 부자의 얼굴이 있는 노동신문은 깔고 앉아도 안 되고요. 제가 맞아. 신문을 사면은 이렇게 접잖아요. 그 얼굴이 접혀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은 저희가 뭐 쓰레기로 버리는데 한국은 근데
북한은 노동신문 읽고 다시 정부기관에 바쳐요. 그럼 정부기관에서 그걸 수거를 해서 다시 중앙당으로 올려가고 또 그걸 또 새로운 신문 우리 폐유지로 쓰는데. 야. 북한에 신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중앙신문이고요. 매 도마다 나오는 도일보가 있어요. 근데 중앙신문, 노동신문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관에서도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대학교에서도 누구 교수만 봐라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다 본 다음에 그 신문을 바로 국가에 바치게 됐어요. 아니 그 신문이 뭔 죄야 그게. 아 신발 쌌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인터뷰한 내용 자체도 그러면은 인질 외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외국에 보낸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사례가 있는 게 2009년도에 이제 그 미국의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가 됐어요. 그럴 때 누가 갔냐면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가서 석방이 된 거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이거는 외교적 승리예요. 김정일이가 안방에 앉아가지고 전 미국 대통령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빌 클린턴 대통령께서 김정일한테 사과의 말을 아마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이건 대단한 승리죠. 이번에 김정남이를 암살했을 때 북한이 바로 평양에 있는 말레이시아 외교관 무역 참사들을 9명을 인질로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꼼짝 못하고 그 김정남 암살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지금 협상, 인질 외교는 절정에 와 있다 보니까 죽였을 가능성, 그다음엔 그 우연히 한 폭행에 의한 사망이지 무슨 식중독이니 뭐이니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비어 사건을 봤을 때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4차 핵실험을 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봤을 때 전형적인 인질 외교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3차 핵실험을 했을 때 제가 그곳에 있었고요. 아마 그때 저를 풀려줄 수 있었는데 당시 그러한 상황으로 가니까 저를 인질로 그곳에 남겨놓게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변호사는 있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재판 때까지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렇다면 제가 그냥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 원비어에게는 재판할 때 변호인이 아마 서 있었을 겁니다. 근데 형식적인 그런 상태로 변호인이 선임되는 것이지 뭐 저를 특별하게 변호해서 이 사람이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북한에서 온 무인기 그거랑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보통 이제 북한 그 무인기에 탑재됐던 거는 3,600만 화소까지. 그거를 또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와. 제니아 씨, 다음 세 번째 쟁점은 뭔가요? 네, 원비어 사건의 세 번째 쟁점은 바로 대응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비어가 죽고 나서 북한 외무성은 침묵을 좀 지키다가 이런 성명을 발표했죠.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다. 원비어를 성심성의껏 치료했지만 그가 죽은 것은 수수께끼다. 어머머머,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는 단독으로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그런 얘기가 따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움직임이 과연 북한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이건지 큰일 났어 이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맞아요. 네, 미국에서는 이 한 명이라도 자국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붙잡혔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국무부에서 얘기하는 이야기고요. 제가 그게 붙잡혀 있을 때 집사람이 걱정을 하니까 그 사람을 빼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자국민 보호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북한에서는 우리가 인질로 사람을 잡게 되면 전직 대통령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미국이다 보니 이런 카드를 자꾸 활용하는 걸로 저는 봅니다. 이거는 아무튼 간에 관광에는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그 금고가 지금 텅텅 비어가서 고민이 많은데 미국인들이 북한 관광을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단호하게 조치한다. 그러면 단지 아메리칸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미국에 사는 교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미국 시민권자니까 그분도 미국 국민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북한에 뭔가 도와주고 있는 그 재정적 지원이 막대한데 이것까지 끊기게 되면은 북한으로서는 뭔가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게 사건이 일어나서 사실은 남북 관계 그리고 또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됐거든요.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앞으로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건지 저희 또 궁금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알려진 것만 6분이 계시고요. 미국 국적자가 3명, 캐나다 국적자 1명 그래서 10명의 지금 억류자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비어 사건을 통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정말 북한을 이대로 내버려도 되겠느냐 이러한 강경한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아마 압박을 더 할 것이고 강경한 위주로 나가겠지만 아마 더 이 억류자 석방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화답을 한다면 최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무려 북한에서 735일 동안 억류됐다 풀려나신 우리 캐리스 베스님 고맙습니다. 김정은도 궁금해할 북한 핫 이슈. 이번에는요, 핵과 미사일 이야기와 함께 대한민국을 한번 들썩하게 했던 이슈입니다. 화면 보시죠. 여거 아주 재미나구만 기래. 그 남조선 땅에 미제 신식기계인 저 사드라는 것이 들어왔다는데 내래 한번 정찰을 해봐야겠어. 아주 잘 찍히고 있구만. 와 이러네? 와 이러네?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은 발견된 소형 무인기의 비행 경로 등을 분석하여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북한의 소형 무인기로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6월 8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북한 무인기는 일본산 카메라가 탑재된 정찰용 무인기였는데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가 찍은 사진은 무려 555장.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 무인기가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다는 사실. 이만갑에서 대한민국을 긴장시킨 북한 무인기의 정체를 밝힌다. 자, 저희가 6월 8일 발견된 북한 무인기 그 정체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국방부 공개 브리핑에 저희가 직접 참석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를 관련해서 이소연 씨가 아주 핵심만 간단히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비만갑을 위하여 공모함. 지금부터 2017년 6월 8일 발견된 북한 무인기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총 4번. 3번은 2014년 파주, 백령도 삼척이었고 마지막 한 번은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견된 바로 이 무인기입니다. 크기는 폭 2.86m, 길이 1.85m로 MC 남희석 씨 키 정도고요. 그렇게 커? 일본 S사 카메라를 부착해 공중에서 551장, 지상에서 4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연료 탱크 용량은 7.47리터로 2014년 발견된 백령도 무인기의 약 2배. 배터리 용량과 엔진 출력도 증가해 항속거리가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엔진 고장으로 비행 속도가 떨어졌고 연료가 과도하게 소모돼 연료 부족으로 추락.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시민의 제보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무인기가 고장나지 않고 북한에 그대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이상 이만갑 브리핑의 이소연이었습니다.
무인기가 추락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그대로 갔으면 네. 정말 어땠을까 정말 무서운데요. 자, 이번에는요. 무인기가 찍었다는 사진을 갖고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정성호 씨가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 사드 뭐 배치한 장소나 그런 데는요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오잖아요. 어디에 그렇죠. 뭐가 있는지 안 나오는데 무인기가 와서 500장을 넘게 그걸 찍었다는데 도대체 저는 뭘 찍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브리핑에서 뭐 떨어지지 않아 뭐 돌아갔으면 어쩌려 하지만 사실은 지금 4번 발견됐다면 최소한 40 내지 400번의 북한의 무인기가 왔다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성공한 게 더 많지 실패한 건 적죠. 그러다 고장 난 거예요? 그렇죠. 어쩌다 한 번 고장 난 거고. 그래서 지금 저 사드 기지도 다 찍고 또 북한이 항공 촬영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방사포나 포병 타격의 지도 좌표 안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언제든 타격권 안에 들어가고. 자, 그리고 이건 북한 무인기가 강원도 인제에 추락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성주에 갔다가 이제 강원도로 돌아가는 길에 추락할 때 찍은 사진인데. 하고 찍은 거야. 마지막 이 녀석이 작품성은 좀 있네요. 북한에서 정해진 경로로 가다가 지금 추락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뭐냐면 이 무인기를 띄울 때 비행 조정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비행 계획을 경로를 다 찍어서 딱 조정을 해놓는 거죠. 계획을 다 잡아놓고 그래서 뭐 고도나 속도를 조절해서 하게 되면 무인기는 정말 자동 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국방부에서 5월 2일 날 내놓은 것을 봐도 그렇고 이 무인기가 지금 북한의 그 강원도 금강군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남향으로 그냥 우리가 그 사드 기지가 있는 곳까지 성주까지 그냥 왔다가 돌아가면서 인제군을 찍었습니다. 그게 나왔죠. 인제군을 찍었는데 거기에서 바로 추락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고 난 건데 사실 이 모든 비행 경로를 북한에서 가능한 조정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솔직히 그냥 알아서 다 킬 같은 것 이제 입력하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추락했기 때문에 다행히 알고는 있지만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무인기가 몇 대나 있나요? 지금 북한의 무인기 보유 대수가 300 내지 400대입니다. 오, 많다. 알려진 것만 400대니까 이것은 이제 중국의 모델 D4를 개조해서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방현1, 방현2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해서 현재 정찰 총국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160km 시속으로 속도를 낼 수가 있고 연료만 충분하다면 지금 500km까지 비행할 수 있고 그리고 김정일이가 96년도에 이것을 전문 부대를 창설하라 그래가지고 공군사령부 예하에 이런 무인기 부대를 창설했고 그때부터 이 무인기 대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북한 무인기 알면 할수록 정말 무시무시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무인기 너무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 무인기의 실체와 그리고 앞으로의 위험성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까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송용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뭐야? 무인정찰기다. 뽐낸다. 맞다고. 교수님 머리 딱 이렇게. 상륙상이요. 상륙상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기계공학부 송용규 교수라고 합니다. 교수님. 멋지다. 스펀지 같네? 요거는 아주 작은 그 드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내에서도 날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가드가 다 있어서 사실 요걸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너무 가벼워요. 장난감 같아. 약간 제 스타일인데요. 제가 좀 가볍거든요. 저희가 사실 모시기가 좀 어려웠던 게 약간 1급 기밀
조금 좀 너무 많이 관여를 하고 계셔서 예, 출연하시기가 조금 약간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북한 무인 정찰기 관련해서 그 조사도 함께 임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예전에 2014년에 그 북한 무인기가 왔었을 때 저희가 그 조사하는 것을 사실 가까이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네. 아니 교수님이 이만갑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무인기가 또 있다고. 네? 이게 이번에 뭐 북한 무인기와 거의 비슷한 무인기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우리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실험을 많이 하는 건데요. 한번 많이 궁금해 하셔갖고 네네. 저희 가져 나와 봤습니다. 너무 진짜 크다. 와. 뭐야? 어머. 뭐야? 살아도 되겠다. 아 진짜 비슷하네. 사람만 안 탔을 뿐이지 뭐 비행기 되게 예쁘다. 오 대박. 이거 타고 날고 싶다. 소형 비행기. 큰 거랑. 이게 진짜 그 이번에 북한에서 온 무인기 그거랑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이건 약간 스타워즈에 나왔던 맞아요. R2D2 삐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요거는 요즘 아마 그 드론이라 그래갖고 그 촬영용 이런 걸 쓰이는 거는 많이 작은 것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촬영이나 취미 활동 이런 것들로 많이 쓰이고 프로펠러가 이제 여러 개 있어서 멀티콥터라고 부르고 정식 명칭은 회전익 무인기라고 합니다. 회전익 무인기. 그렇습니다. 근데 요만한 날개도 이렇게 무게가 있는데 떠요. 충분히 뜨고도 남죠. 그래서 사람 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위에다? 아 그런 것도 최근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헬리콥터랑 그 이륙하고 착륙하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 프로펠러가 여러 개인데요. 그래서 활주로나 이런 게 없어도 쉽게 사람들이 조종하고 편하게 날릴 수 있어서 뭐 취미용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거 이건 농약 살포용이거든요. 그 농약 살포용이 돼 있어서 간편하게 농약을 뿌릴 수 있고 다른 것들은 이제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또는 감시, 환경 감시, 화재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직접 한번 보시기 위해서 뭐 제가 농약 그 살포한 동영상도 가져왔고요. 요건 사실 제가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살포 현장입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10분의 1헥타르를 뿌린다라고 하면 인건비 절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인건비 절약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요. 또한 농약을 직접 마시지 않아도 되죠. 와 진짜 그 옆에 있는 이 진짜 제대로 된 비행기 모양, 이 비행물체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뭐 보통 비행기랑 같은 형태잖아요. 그 날개가 이제 고정돼 있다 그래서 고정익 무인기라고 부릅니다. 고정익. 이거는 장거리 비행을 하고 속도를 빠르게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 무인기처럼 먼 거리를 가면서 또 장시간 촬영을 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주로 군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항속거리는요? 항속거리는 북한 무인기 같이 이번에 7.5리터 정도가 탑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속 100km가 조금 넘고 한 5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GPS 받는 건가요? 맞습니다. GPS 안테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GPS를 설정하면 그냥 갔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운전도 직접 조정도 가능한 겁니까? 요건 자동 비행, 수동 비행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GPS도 있고 각종 센서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경로를 다 설정해 놓으면 원하는 대로 다 자동 비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임무를 다 수행하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앞에만 있나요? 밑에도 있나요? 아, 지금 요거는 앞에만 있는데요. 그거는 뭐 어디든지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북한 그 무인기에 탑재됐던 거는 소파7이라는 건데 3,600만 화소까지 되는 거죠. 좋은 거잖아요. 대박이다. 그래서 그거를 또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를 또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이게 고도 2km 정도에서 비행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데이터가. 그러면 굉장히 장거리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찍으려면 망원 렌즈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앞에 아시겠지만 렌즈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여기에 탑재하기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화소수가 높은 거를 사용해서 찍고 나중에 그걸 확대해 보면은 잘 보입니다. 여기서 찍힌 사진이 되돌아가야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이제 원격으로 이렇게 찍은 게 예, 중요한 질문인데요. 실시간으로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통신을 하려면 중계를 하거나 아니면 위성 통신을 해야 되는데 요걸 갖고 그 기능까지 하기는 힘듭니다. 이거 뭐? 요거 낙하산입니다. 낙하산이요? 낙하산. 사람 없는데 왜 낙하산 있죠? 어떤 용도인가요? 요거는 이제 그 무인기가 혹시 뭐 잘못돼 갖고 추락을 하게 되면은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달아갖고 추락 시에는 이걸 딱 전개를 해서 추락 속도를 좀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날아온 북한 무인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거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성능은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 저희 대학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이거랑 거의 성능은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 들여와서 좀 개량하거나 이렇게 쓰는 정도고, 특히 이제 보통 이제 모형 비행기 또는 RC 비행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품들이 사실 여기도 많이 쓰여 있거든요. 예, 북한도 이제 그런 걸 주로 이용하는데 안에 두뇌가 되는 그 비행제 컴퓨터 이런 거는 그렇게 소형화나 고성능화를 시키지는 못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서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서는 수출 금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2014년에 발견된 것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견된 것은 그 안에 사실 캐나다산 비행제 컴퓨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원래 수출 금지 품목이시지만 아마 제3국을 통해서 입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북한 이거 보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도대체 만드는데 얼마나 들까요? 아까 뭐 2천만 원 얘기하는데 북한은? 북한 무인기 거를 보면은 원재료가 값이 그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아마 제일 비싼 게 제 생각에는 비행제 컴퓨터일 겁니다. 캐나다산이 한 700만 원 정도, 그리고 카메라가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진이 한 80여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통신이나 뭐 기타 이런 걸 해서 재료비만 한 2천만 원 안쪽으로 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고성능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혹시 여기서 그러면 뭐 미사일까지 아니어도 무슨 폭발물 같은 거 실어가지고 올 가능성 있나요? 이 정도라면은 뭐 그 탑재할 수 있는 게 거리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울 정도 온다면 한 뭐 5, 6km 정도를 탑재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멀리 가려면 한 뭐 2, 3km. 이게 3kg의 생화학 무기를 여기에 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월 13일 저 김정남이 죽일 때 VX 화학 무기 0.1g으로 김정남을 죽였는데 거기에 3kg의 VX를 실었다. 이것은 우리 군인데 몇 개 사단을 전멸시킬 수 있는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데 그 위력이. 질문 있으신 분? 저요. 예. 저기 무인기 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늘에 뜨면. 눈으로? 네. 보통은 이 정도면은 한 500m 이상이면 사람 눈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낮에도 안 보입니다. 1km 정도 떨어지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신기하네요.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레이더에도 거의 잡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레이더의 원리는 잘 아시다시피 쏴서. 그렇죠. 그 레이더 전파를 쏴서 금속판에 반사되는 걸 갖고 저희 탐지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금속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레이더에서도 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탐지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평화롭게 사용하면 아주 무궁무진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이 무인 항공기 관련돼서 우리 송영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민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새벽 시간이 되면 이 방송 소리가 제일 잘 들려요. 그 방송을 듣고 넘어왔다고 증언한 군인이 있습니다. 인민군 여러분,
직접 그 최전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방탄조끼는 입고 갔습니다. 대박이다. 다음 김정은도 궁금해할 북한 핫 이슈 무엇일지 이번에는요 정말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뭐지? 소리를 조용히 하시고요. 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뭐지? 화면 보여주세요. 우와. 자, 이 오디오 파일은요. 우리 제작진이 파주의 위쪽에 가서 직접 녹음해 온 이건 너무 예쁘다. 이거 우리가 흔히 대북 방송이라고 그러죠. 네. 그 대북 심리전 방송을 녹음해 온 겁니다. 북한 군인들의 기강을 흔들어 놓아서 요즘 이 방송 듣다가 뭐 가볼까나 마음이 불끈 일어나게 한다는 바로 그 심리전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왜 최근에 핫 이슈가 된 걸까요, 안찬일 선생님? 최근에 그 휴전선을 통해서 많은 북한 군인들, 민간인들이 넘어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방송을 듣고 넘어왔다고 증언한 군인이 있습니다. 좋네요. 얼마 전에 그 연천에 있는 바로 제가 넘어온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가 왔군요. 후배가 하나 넘어왔는데 그 친구가 증언하기를 네. 대북 방송, 확성기 방송을 많이 듣고 거기에 이제 귀가 솔깃해서 진짜 대한민국 그런지 한번 가보자. 네. 그래서 왔다는. 그 아무튼 선배가 뚫어놓은 길을 이렇게 왔는데 놀라운 게요. 6월 달에만 무려 5명이 대박이다. 넘어오게 됐다. 지성 씨는 정말로 그 부대에 계실 때 대북 방송을 들으셨잖아요. 네, 들었습니다.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저는 좀 낮에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희미하게 좀 잡음 때문에. 근데 한계조가 3명씩 해가지고 저녁 6시에 나가지고 아침에 그 교대 시간까지 있는데 새벽 시간이 되면 이 방송 소리가 제일 잘 들려요. 조용하니까. 새벽에 또 마음이 또 막 흔들리잖아. 막 생각 많아지고. 근데 여자들이 그런 건데. 근데 저런 여자 목소리가 이렇게 쫙쫙 들려주면 또 이리 와, 이리 와, 넘어와, 넘어와. 이런 거 같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한국말을 접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대북 방송하는 그 아나운 그분이 하시는 거. 아나운서인데 그 방송원 목소리가 뭐 북한군 장병 여러분 하면서 그 새벽에 그 막 그 하는 게 지금 뭐 대북 심리전 방송에 대해서 네. 막 여러분들 열띤 이야기가 막 오가는데 저희가 깜짝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최전방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진행하며 고운 목소리로 북한 군인들의 마음을 막 흔들었던 이미향 씨입니다. 인민군 여러분. 인민군 여러분.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 무더운 여름날. 군복무를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오늘 저 미양이가 준비한 멋진 음악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군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대북 심리전 방송 아나운서를 했고요. 오늘 이만갑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대북 방송의 다양한 뒷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저기 신기하다. 들어가기 전에 미양 씨 너무 이쁘시고 목소리가 정말 멋있었어요. 야. 지성 씨 잠깐만 내려보세요. 새벽마다 마음 싱숭생숭하게 만들었던 목소리잖아. 이런 영광을. 아니겠다 이거. 건강에 있을 때그 소리 들으면 죽는 줄 알았다. 되게 누나. 일로 와봐요. 유 씨가 지금 뭐가 화를 한대 지금. 진짜 놀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어땠어요? 그냥 그때 막 그 생각이 막 떠오르고 그때 목소리 막 너무나 똑같은 거. 미양 씨가
지성 씨 망설이지 말고 어서 오세요. 저희들 훅 한번 해주세요. 잠깐만. 어떡해. 멋진 지성 씨. 멋진 지성 씨. 망설이지 마시고 날래 너무 싫어해요. 북한에서 군부 서면서 막 그 목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에서 그냥 얼굴을 보면서 듣는 게 막 되게 오기를 잘했죠? 네, 당연하죠. 야. 아니 지성 씨가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막 나오셨다니까. 인민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열성 팬. 저는 3년간 사실은 여군으로 생활을 했고요. 그래요? 네. 그 여군 교육 중에 제가 부사관이었어요. 네네. 네, 3년 동안 제가 이제 의무 기간인데 그 전에 한 5개월을 여군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보직이 정해지기 전에 네. 저희들을 이제 먼저 뽑으러 오신 거예요. 그 네. 심리전 측에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바로 원고를 들이대시면서 한 번씩 다 해봐라 이렇게 하시고 테스트를 거쳐서 사실은 그때 제가 훈련 기간이라 다들 목이 쉬어 있어요. 그래서 다들 허스키한 소리로 제가 좀 목소리가 커서 아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노래보다도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실제로 이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도 있으십니까? 저희 선배 때에서 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방 방송이 많을 때고 좀 살벌한 분위기였는데 한 프로그램에서 조금 부드럽게 한 거예요. 음악 방송을. 그 민지라는 가명을 써서 민지. 네, 굉장히 애교 섞인 목소리. 처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방송은 인민군 여러분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방송은 딱 바꿔서 처음 시도를 한 거죠. 인민군 오빠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 시도를 했는데 정말 반응이 좋았나 보다. 너무 반응이 좋았던 거죠. 최초로 시도를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때 귀순을 했는데 그분이 그 민지란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민지를 만나기 위해서 왔. 민지를 만나기 위해서 왔. 그랬었는데 실물을 보고는 조금 실망하셨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어린 역할로 목소리만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걸 계기로 사실 저희 방송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저희 때 제가 이 시기에 군사복무 했어요. 저희 사군단에서 이 목소리가 들렸고요. 그래서 지금 말한 일화가 그 병사가 사실은 와서는 그 민지란 여자 만나보러 왔다 했는데 저희 북한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저 여우 잡으러 갔다 오겠다 군인이. 그 여우를 우리를 지금 자꾸 홀리고 있으니 여우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군인 한 명이 넘어갔다. 넘어가다가 근데 사고 나서 잡혀가지고 그 영웅으로 저희는 묘사를 했어요. 아니 어쨌든 이 목소리도 좋으시고 외모도 굉장히 아름다우신데 이걸 대북 방송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것도 전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약간의 뭐 노하우나 전략 같은 거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 대북 방송은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으로 보내지는 방송이라서 그렇게 빨리 저희 방송처럼 실제 말하는 것처럼 하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전달을 하죠. 어떻게 메아리 때문에 그래요? 네, 메아리와 화울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말을 하면 잘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냥 사이사이 간격을 두고 네, 그렇죠. 어떻게 한 번만 잘한다. 네, 인민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의 속도로 하고요. 완전 굉장히 사랑에 빠졌어. 야, 대북 방송 아주 매니아구만. 매니아한 게 아니고요. 그 새벽이 되면 저희 그러니까 다 자거든요. 막 피곤하니까 뭐 저녁부터 전다는 게 말이 군무지 그냥 한 명 갖다 재워놓고 자거든요. 딱 자는데 그 방송은 목소리 딱 들리잖아요. 그럼 딱 정신 차려요. 나도 모르게 막 빠져들거든요. 야, 무슨 별밤 기다리는 여중생 같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전이 심야 방송이에요. 네, 그래서 밤이 되면 이 확산기가 훨씬 멀리까지 2배 이상 더 멀리 전파가 돼요. 근데 이게 다 아까 생방송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방송만큼 엄청 중요한데 실수라면 큰일 나니까 네. 모든 게 다 생방송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일부 녹음하는 건지 이런 것도 네. 근데 생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군 생활을 하던 시기에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네, 3번 정도를 직접 그 최전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굉장히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도 있거든요. 북한군이 가까이 보이는 어느 정도 곳이 가깝다는 있어요. 거예요? 보여요? 북한군? 네, 보여요. 북한군도 미영 씨가 보이겠네요. 네, 보이죠. 당연히 보이죠. 아니 근데 불편하실 텐데 거기 원래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고 위험하죠. 보이는 여성이 라디오 들어가서 여군이 근무하기는 굉장히 불편한데.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여군인 것을 알려주지 않고요. 다 사복을 입고 들어가요. 네. 또 가끔 명절이면 또 한복을 딱 입고 가요. 작전을 한복까지 네. 해요. 네. 절기마다 딱 그렇게 입고 가는데 항상 방탄조끼는 입고 갔습니다. 네? 위험하니까. 한복 안 왜요? 네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방송하다가 네네. 큰일이 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또 본인들 뭐 신기를 건드렸거나 아니면 또 위에서 뭐 무슨 지시가 왔거나 굉장히 위협 민감한 사격이라고.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있던 부대 말고 제 바로 옆에 있던 부대에서는 실제 방송을 하는 중에 그 옆에 총을 발사한 적도 있어요. 위협을 하기 위해서. 또 그만해라 이런 의미로. 가까이 있는 곳은 정말 눈으로도 실제로 보이고요.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도 보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작전이죠, 이게. 근데 작전을 할 때는 사실은 이런 뭐 손짓이나 이런 걸로 얘기를 해요, 그쪽에서. 수신호를 하거든요. 아, 북한 쪽에서? 네, 왜냐하면 저희는 마이크로 네네네. 시스템이 있으니까 하면 잘 들려요. 항상 저희는 마이크로 예쁘게 얘기를 하고. 이런 거 노래 들려드릴까요? 네, 딱 저렇게 하시면. 네, 근데 사실은 북한군들은 또 일부러 안 나오실 때도 있죠. 일부러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계속 나올 때까지 계속 유도를 하죠. 저희는 계속 만원경으로 나왔나 안 나왔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인민군 오빠 얼른 나오세요. 막 이러면서. 그거 진짜 야. 저기 그러면 오빠 지성이 지금 나가고 빠졌어. 근데 속은 것 같은 느낌은 약간 실망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복무할 때는 이렇게 현장에서 나와서 하는 그렇죠, 방송이 그렇죠. 없었어요. 근데 선배들이 그 딱 나오게 되면 그 위에서 그런대요. 쟤들 풍월에 놀아대지 말라고. 죽는다고. 네네. 근데 이렇게 같이 한 개조가 3명이 나갔는데 거기 분대장이 조장 있잖아요. 조장은 딱 잠시 그러니까 이 앞에 그 잠만경으로 쫙 봐요. 근데 막 저 같은 하전사 가서 딱 보자. 씨 어린 놈이 뭐 봐. 가져. 그러면서 자기네만 그냥 네, 그러셨을 거예요. 거의 작전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좀 연장자, 계급도 좀 있는 분들이 항상 거의 나오셨고요. 근데 저희랑 이제 수신호로 얘기를 할 정도면 굉장히 좀 높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와, 그때는 저희랑 정말 길게 대화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진짜요? 네,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하고요. 전방에서 오래 근무를 하시니까 웬만한 노래는 이제 진짜로? 많이 알고 아시는 거죠? 계세요. 항상 네네네네. 그래서 뭐 네 지금 계시지만 저희 G.O.D 노래도 많이 틀었어요. 저희 노래? 네네네. 거짓말 이런 거 들었겠네. 주제에 맞게 또 틀어야 돼서 저희가 그때 주제에 맞는 노래들을 저희 틀어드렸어요. 노래 중에 괜찮은 거 있어요. 잘 많죠. 가지. 네. 네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야, 그거 들으면 야. 저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잘 아는 삼촌이 이제 휴전선 옆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삼촌이 얘기하는 게 자기네 있을 때는 그 대북 방송이 계속 들렸대요. 근데 그거 들을 때마다 아 진짜 탈북하고 싶은 그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났대요. 근데 특히 거기서 나오는 게 좋았던 게 대중가요. 이런 노래가 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북한은 맨 그냥 장군님 노래, 뭐 군대들은 그런 것만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노래 살살 들려오는데 너무 막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대북 심리전 방송 네. 작전을 수년 동안 했던 우리 이미양 아나운서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일위였어요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라고 1위를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잠수함을 최대한 확보해라. 세계 1위예요. 가장 많아요. 잠수함 기술 중에서 가장 어려운 SLBM 발사를 성공시키면서 강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의 국방비가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빚이 약 140억 불에 달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지금 180억 달러가 됐다라는 추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2017 세계를 뒤흔든 북한 핫 이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좀 이제 좀 핫 이슈, 세계를 뒤흔들었다 하면 진짜 좋은 이슈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 말고요. 자, 정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